다들 이제 투자론을 어렵다 그러죠. 숫자 때문에 어려운가요? 뭐 때문에? 분수? 식 때문에? 계산식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승수 쪽. 승수법, 승률법. 물론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접근을 할 때, 개수가 많다라는 것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이게 이제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승수는 어떤 개념이고 수익률은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수라는 거는 기간이에요.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승수법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은 투자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 개념이 승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투자를 했는데 건물을 매년 1억씩 총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면, 총 임대료 수입으로 회수를 한다면 10년 걸린다. 이게 총소득 승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승수나 수익률이 이렇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총소득 승수, 또 순소득 승수. 순소득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순소득 승수. 세전 수지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론의 기초에서는 지뢰 효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런 허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십시오. 이렇게 뭘 몰라서 질문을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가지고 오면 제가 질문하면은 이제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제가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오면은 더 좋겠지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제가 질문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하는데 환자가 와서 어디가 아픈지를 또 모르는데 아프다 그래.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는데 아프다 그래.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은 검사 범위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어떻게 모른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를 다 몰라요. 이러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자로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하시든, 전화를 하면 사실 잘 못 받을 때가 많죠. 이렇게 수업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문자로 보내면 되죠. 지뢰 효과가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화폐 시간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 있고요. 자, 어느 단원이든 다 계산 문제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는 다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좀 쉬운 것도 있고 이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산 특강도 했지만은 입장 정리를 하면 돼요. 수업 들으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할 만한 거, 요거는 패스하는 거.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지레트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산으로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산으로도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론보다도.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뢰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그래서 타인 자본 사용 효과예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은 이자를 줘야 되죠. 그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은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죠. 이게 높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해지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총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의 지례고, 예외적으로 영의 지례, 중립적 지례가 있죠. 이때는 이제 이자율이 다 똑같은 거죠. 이자율하고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정의 지례의 경우에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부의 지례가 나타날 때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죠. 중립적 지례에는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린 이자로 그만큼의 수익만 냈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만큼 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총자본 수익률이나 다 똑같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푸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계산 문제도 사실 다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초과 수요, 공급량이 더 많으면 아무 효과 없다. 이런 것처럼, 자, 여기 지렛대 효과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총 투자액이 있으면, 이게 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내 돈도 있고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또는 자기 자본 투자액 또는 타인 자본, 남의 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문제에서 분명히 이걸 줄 겁니다. 이거를 주면서 뭐 더 주는가 하면은 이 총 투자액으로 보는 전체 수익을 줄 거예요. 전체 수익을 주면은 이 전체 수익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어요. 이 소득 이득은 순영업 소득을 말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 순영업 소득 하면은 소득 이득이고, 자본 이득 하면 요거는 시세 차익이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요. 가격 상승. 어떤 문제에서는 요것만 주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요것도 줘요. 다 주면은 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수익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돈에 주는 수익과 나한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눠야죠. 남의 돈에 대한 수익이 바로 이자죠. 이자.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으로 얼마를 버는데, 이만큼을 버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남의 돈을 투자한 데 대한 이자를 주고, 이 수익 중에서 남는 게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얘가 몇 % 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 계산하는 게 지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 됐나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요? 요 투자, 총 투자액에 대해 전체 수익은 총 자본 수익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는 저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지금 나눠져 있죠? 세 가지. 총 자본 수익률. 가운데 있는 얘요. 그 다음에 왼쪽은 뭐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오른쪽은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에요.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위에 것끼리는 뭐고요? 총 자본 수익률. 왼쪽 것끼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 오른쪽 끼리는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 2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오늘 3번 문제. 타인 자본 60억을 포함해서 얼마의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총 얼마란 얘기요?
총 100억이란 얘기죠. 자, 내 돈 얼마? 내 돈 40억, 자기 자본 여기요. 남의 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 요거로 수익을 얼마를 냈어요? 24억 수익을 냈죠. 이 문제에서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렇게 나누지 않았죠. 그럼 여기 그냥 24억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면, 자, 남의 돈에 대한 걸 먼저 줘야죠. 얼마 줘야 돼요? 여기는 이자율이 10% 제시되어 있죠. 예, 여기 돼 있잖아요. 10%, 여기는 이제 먼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8억이죠. 됐어, 안 됐어요? 다 됐네, 이제. 요거 가지고는 무슨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몇 프로? 100억 가지고 24억이니까. 어려워요? 자, 이거는 미리 문제에서 준 거잖아요. 10% 이건 미리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이거? 이거 남았잖아요, 이게. 내 돈으로 얼마 벌어요? 왼쪽 끝끼리 40분의 18이죠. 40분의 18은 20분의 9죠. 20분의 9는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되죠. 45% 나오죠. 맞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 최근 10년간은 지분 수익률을 물었어요. 그 10년보다 조금 더 된 한 2, 3년 앞에는 지렛대 효과를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물은 지가 10년 넘었어요, 지금. 최근 10년간은 다 이걸 물었어요, 지분 수익률만. 몇 번에 걸쳐서. 지렛대 효과를 물을 때는 요거 차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차이. 요 차이. 그러니까 뭐하고 뭐 차이란 얘기요? 요놈하고 차이. 총 자본 수익, 지분 수익 차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21%포인트 차이죠. 예, 그래서 지렛 효과의 크기는 정예지렛죠, 정예지렛. 정예지렛 21%포인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지분 수익률 이렇게 물으면 45%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지렛 효과의 크기 하면은 차이를 대답해 주면 된다. 됐나요? 자, 이거를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이게 지분 수익률, 이걸 총자본 수익률, 이건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총저 이렇게 하면 되죠.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지총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쪽으로 하면 지총저 되죠.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지총저, 이게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잖아요.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게 제일 크죠. 이건 이제 정예지뢰가 되는 거예요. 지총저 이렇게. 됐나요? 무슨 지뢰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예지뢰가 발생하고 있죠. 자, 그거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안 하냐, 이렇게. 들은 적 있어요? 얼마나 싼 이자인지 요거 보면 나와요. 요게 얼마나 싼 이자예요? 14%포인트 싼 이자죠. 10%로 빌려서 24% 수익을 내서 내 걸 더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왼쪽에서부터는 저 총지 이렇게 되겠죠. 10%의 이자로 빌려서 24%의 수익을 냈으니까 14%포인트를 얼마만큼 뻥튀기한, 여기 뻥튀기한 크기예요, 이게. 자, 그거는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인지를 보는 거예요. 남의 돈이 내 돈의 1.5배잖아요. 그 몇 배가,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 그랬죠.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냐. 부채 비율 개념은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냐 개념이잖아요.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남의 돈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내 돈의 몇 배냐. 1.5배죠.
여기 몇 배를 한 거요? 1.5 하는 거죠. 14 곱하기 1.5 하면은 21%포인트가 여기 나온다면 여기 21%포인트 뻥튀기 됐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굳이 45를 계산을 안 해도 되죠. 이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안 해도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10% 문제에서 줬죠. 100억이 24억 번다고 했으니까 24% 알죠. 얼마나 싼 이자? 14%포인트 싼 이자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남의 돈 60억을 투자해서 남의 1.5배 나왔죠. 그럴 땐 이제 21%포인트가 바로 정의지뢰가 나온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분 수익률을 물으면 24%에다가 21%포인트를 더해서 45%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할만한가요? 아니면 패스하고요. 이 방법으로 해도 어려우면 패스하고,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하면은 패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패스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지렛대 효과. 자, 다음에 83쪽에 지렛대 효과 말고 인플레이션 해치도 있죠. 그 인플레이션 해치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 실물 자산의 키워드예요. 83쪽이 바로 2번의 실물 자산. 실물 자산의 경우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함께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인플레 해치 효과가 없죠. 인플레가 발생할 때 내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인플레가 발생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실물을 갖고 있으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같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가로 3번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기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런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절세 효과 하는 게 있죠. 절세 효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가유순전후 계산을 할 때 여기 이제 세금을 빼죠. 소득세, 영업소득세. 자,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이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건데,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순대이감하죠. 또는 세대 원감하죠. 여기 이자 비용, 여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과세 대상 소득 구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잖아요. 빼는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은 작아지겠죠.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지면 그만큼 세금은 작아지겠죠. 자, 이거를 비용 공제해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요. 자, 됐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수익.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 어렵나요? 이렇게 할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총 투자액, 내 돈, 남의 돈, 전체 수익, 이자 냈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다 계산해서 빼면은 이제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나오는 거고, 맞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지분 수익률만 물으면 지분 수익률만 계산하면 되고. 근데 다들 내 표정들이 왜 그래요? 별로 자신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패스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꼭 말을 해야 아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눈치가 좀 좋아져서 이제 말 안 해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말을 해야만 아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여자분들은 뭐 말을 안 해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야 알죠. 저만 그런가 보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이. 자, 이 위험과 수익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위험의 개념.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이 없는 거고, 벗어나더라도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위험이 큰 거고요.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작은 거고. 수익은 이제 투자에 대한 산출입니다. 투자에 대한 산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도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하죠. 평균으로. 자,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입장 정리를 해야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따로 쓰면은 호황, 보통, 불황. 호황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 보통일 때 6%, 불황일 때 마이너스 2%. 자, 그렇게 될 확률은 여기가 30%, 여기가 30%, 여기가 40%. 그래서 모두 100%. 다 합치면, 자, 이럴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곱해서 더하죠. 이건 0.3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0.4. 0.3 곱하기 10% 하면은 3%. 여기는 1.8%. 0.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0.8%. 자, 더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소수 첫째 자리 플러스 0.8과 마이너스 0.8 소거가 되면은 1만 남죠? 그러면 4%. 이게 바로 뭐예요? 기대 수익률. 할만한 거요? 패스하는 거요? 이거는 이제 할만한 거. 어쨌든 대답을 좀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분산도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분산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평균을.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해야 돼요. 10%를 숫자로 바꾸면 0.1이죠. 빼기 구한 평균을 해야 돼요. 이걸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야 돼요. 거기에다 더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걸 0.06 빼기 0.04 제곱을 해야 되고요. 곱하기 0.3 더하기 다시 요 놈을 숫자로 바꾸어서 0.04 제곱해서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다 더해야 돼요. 푸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이거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패스. 입장 정리됐잖아요, 이제. 아니, 미리 알아야지, 그거를.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분산 이렇게 나오면은 패스. 바로 결정하는 거죠, 바로. 맞죠?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입장 정리하라고요, 입장 정리. 됐죠? 그럼 됐어요. 뭐만 푸는 거요? 기대 수익만 푸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입장 정리.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표준 편차 계산 예외입니다. 자, 이거는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확률이 반반이에요. 확률이 반반일 때만 예외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좋아졌죠? 희한하네, 이게. 예, 더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네. 국악인들은 왜 소리가, 예, 목소리가 쉬어도 이렇게 막 폭포수 떨어지는 데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틔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쉬지 않잖아요. 득음을 한대, 득음. 저도 어디 갔다 와야 되겠어요. 폭포수 떨어지는 데 가서. 자, 이게 0.5, 0점인데, 호황일 때는 10%가 예상되고, 불황일 때는 2%가 예상이 돼요. 10%, 2%.
자, 그러면 평균이 몇 프로예요? 평균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몇 프로예요? 6%죠. 이때는 이제 곱해서 더해도 되고요. 곱해서 더해도 되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도 돼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럼 몇 프로? 6% 나오죠. 자, 이 6%에서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4% 떨어져 있죠. 요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러면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할만해요, 그렇잖아요. 할만하죠. 예,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 계산이 쉬워요. 예,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언급됐어요, 2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면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건 예외.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종류. 예, 여기는 이제 사금법인유 했죠. 사금법인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금융적 위험하고 인플레 위험을 특히 주의하시라 그랬고요. 금융적 위험은 조금 전에 지렛대 효과 했죠. 지렛대 효과 할 때 부의 지렛했죠. 바로 금융적 위험은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을 말해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라는 게 바로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죠. 예,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낮게 돼버리면 오히려 얹어서 이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요거는 인플레라는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럼 이 부동산 위험에서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할 때. 그러면 부정적인 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소득이득. 소득이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대료죠, 임대료 수입. 요거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건 뭘 전제한 거예요? 고정임대료예요. 고정임대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를 똑같이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은 점점 줄어들죠. 예, 우리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인플레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긍정적인 면은 아까 인플레 해치했죠. 예,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괜찮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인플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인플레 해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괜찮지만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이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위험.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하다 보면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걱정스러운 위험이 장사 안 되는 거,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장사가 잘 돼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자,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나는 거. 법적 위험은 법이 개정된다거나 정부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위험이고요. 종류. 그 다음에 수익률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이제 구별해요. 실현 수익률도 있긴 한데 이건 중요도가 낮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죠. 됐나요? 이거 요 종류 정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지우고 있는 거 제가 지우고 있는 게 지금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잖아요. 평균. 자, 지금 계산한 요 기대 수익률 지운 거.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인데, 자,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이라 할 수 있고, 자, 조금 전에 계산한 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거는 객관적인.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조금 전에 방금 지었던 거 30%의 확률로 10%가 될 수도 있고요. 30%의 확률로 6%가 될 수도 있고요. 40%의 확률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가 된다면 여기에 1억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게 이제 매물로 1억짜리로 나왔다면 하시겠어요? 그 정도면 하겠어요? 예, 하는 거고. 하겠어요? 안 해요? 예, 잘 안 해, 이제. 눈치가 많이. 이래야 수업이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야. 지금 한다는 사람은 그 정도로 괜찮다는 얘기죠. 4% 정도, 그 정도의 위험에 4%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낮다는 얘기죠. 그거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킨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거는 그걸로는 만족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요. 이거는 무슨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이것은 주관적.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 게 이제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일 수도 있고요. 어째해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다른 데서 4%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4%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거기 있는 돈을 빼서 4% 보려고 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이 수익률이 다른 데서 버는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다른 데서 얻는 수익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은 다른 데서 얻는 수익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부동산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수익률, 바로 뭐예요? 외부 수익률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어디서 계산됐어요? 그 부동산에서 계산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 투자되어 있던 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생하던 수익률만큼을 희생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84쪽, 85쪽 내용, 이 시장의 위험의 개념 측정 유형 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6쪽의 위험에 대한 태도. 요것도 이제 한 뭐 지문으로 몇 번 정도 나온 거고요.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 이런 정도고. 굳이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면 위험 회피형인 사람과 위험 추구형인 사람 중에서 동일한 위험이 증가할 때 그 위험한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누구한테 더 높은 수익을 줘야, 위험 회피형한테 더 높은 수익을 줘야 투자를 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수익률로 넘어와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아까 계산한 거, 교재에도 있지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거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고,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고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와 요구를 보고 비교하는 거죠.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고요? 채택을 하는 거고,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는 거죠. 자, 요게 뒤에 투자 분석 기법에 가면은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 하지 않고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있죠. 자, 기대와 요구 관계에서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채택하려고 하고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기각하려고 해요. 이게 이러면은 기각하려고 하죠. 이제 이거는 불균형 상태라 하고요. 이것도 불균형 상태. 자, 이 불균형 상태는 결국 무슨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균형 상태. 균형 상태가 뭐예요? 기대와 요구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져요. 자,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갈 때, 자, 여기서는 방법이 요구가 커져서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요구가 작으니까. 여기서는 요구가 작아져서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여기서는 요구가 커지면서 기대가 작아지거나, 여기는 요구가 작아지면서 기대가 커져서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면 기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물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물건이 안 좋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또 적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죠. 더 적게 투자해서 수익을 넣는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게 기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지금 작은 상태에서
똑같게 되려면,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똑같게 되려면 얘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커져서 같아지는 거고요. 요거는 반대로 기대가 어떻게 돼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작아져서 같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반대 효과가 있겠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건 투자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투자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금액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88쪽에 기대와 요구에 관계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이런 게 있죠.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종합수익률 해서 요거는 아까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 총수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시장가치는 객관적 가치고요. 그래서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면은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투자가치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다.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이요, 객관적 수익률이요? 주관적이죠. 투자가치 주관적 가치요, 객관적 가치요? 주관적 가치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주관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관계죠.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위험 수익 개념 측정 종류. 여기 계산 문제 있고요. 종류는 사금법인율, 여기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 두 개 비교했고요. 주관적, 객관적,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그리고 얘가 더 클 때는 어떻고, 얘가 더 클 때는 어떻고 관계고요. 이제 위험과 수익 관계. 위험과 수익 관계. 자,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커지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커진다는 걸 위험 수익 무슨 관계? 상쇄 관계, 비례 관계 그래요. 위험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수익이 커진다. 이렇게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렇게. 또 무슨 관계? 상쇄 관계 이렇게. 자, 이러한 것은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돼 있어서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자, 여기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요. 위험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요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 요거요. 자, 요 내용. 자,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래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요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 이렇게 하고. 인플레는 이제 있으면 반영하고 없으면 반영하지 않는 건데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 이렇게 하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위험률이라고 돼 있죠.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없을 때 얘기죠. 여기는 위험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이 있을 때 그만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됐나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위험률은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의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시장 금리 같은 변화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가변적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고요. 이거는 이제 90쪽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다음에 위험 할증률. 자, 요것도 한 세 가지 정도요. 위험의 대가인데 그 세 가지가 자, 그 기억이 있죠. 기억. 위험 할증률 90쪽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그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 같은 거죠.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은 피할 수 없죠. 시장 위험이라든가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자율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자, 이런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위험할 충일이 커지는 거죠. 다음에 그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할 충일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죠.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뭐 구제역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영향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죠. 자,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이 증가하면은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더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은 아무 관계 없다 되어 있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아무 관계 없어요. 특히 뭐하고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위험에 대한 태도죠.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 무위험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위험할증률하고 관계 있는 거죠. 자, 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아까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는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어요.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럼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려면 누구한테 더 높은 수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한테 더 높은 수익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위험을 하겠죠. 맞아, 아니에요. 위험한 거 할래? 투자할래? 안 할래? 보수적 투자자한테 더 높은 수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고요. 자, 그게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요거 각각 이제 항목이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의 개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측정,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고 이거는 가중평균 계산 문제 나온다. 풀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종류, 유형, 사금법인율. 여기 이제 특히 요거 금융적 위험, 인플레 위험. 요거 뭐 사업성 위험, 시운이 하면 되고요. 종료하고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하고.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이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기대가 작으면 기각한다. 이게 부등호에서 등호로 균형 상태로 갈 때는 기대가 변해서 등호로 간다. 균형으로 간다.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위험과 수익 관계. 요거 관계도 했지만 요거 관계.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비례관계다. 그는 이 시기에도 반영이 돼 있다. 요구 수익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건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건 개별 투자안이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무위험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국공채 수익률이나 뭐 정기예금도 넣고 이거는 이제 가변적이다. 그럼 됐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위험관리기법이요. 자, 그 위험관리기법이 이제 91쪽에 있죠. 위험관리 방법. 자, 거기서는 위험관리 방법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5번, 6번 이렇게. 1번, 2번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1번, 2번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1번은 뭐예요? 처음서부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뭐예요? 위험의 증가.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이죠.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맞잖아요. 자, 그건 뭐예요? 인플레이에 연동시킨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대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화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러면 이제 증가하는 거고. 또 금융론에 나오는데요.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 그러면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뜨는 경우. 자, 그래서 위험증가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 보험 가입 변동금리 맞나요?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 보험 가입, 그다음에 인플레 변동금리. 자, 그럼 됐고 3번과 4번은 이 대칭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보수적 예측이라 그러고요. 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잡는 것을 말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다는 것은 수익은 가능한 한 어떻게 잡고요? 낮게 잡고요.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버리면 예상 수익률이 낮게 잡히겠죠. 예상 수익률이 낮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낮게 잡았는데도.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 좋은 방법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리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우수한 방법이라 그래요. 이게 우수한 방법이다. 자, 왜냐? 이거는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인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럴 때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예상이 돼도 위험하면은 많이 할인해요. 많이 할인한다는 얘기는 낮추어 잡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입을 낮추어 잡는 거예요. 할인을 많이 해서.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충분한 수익률이 발생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높은 위험일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높은 위험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인을 크게.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면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하고 민감도 분석 있죠. 민감도 분석은 감흥도 분석 이렇게 해서요.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1% 변할 때 그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따로 해야 되고요. 민감도 분석은 우리 가유 순전후 할 때 이 결과치가 이놈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세후 현금 수지, 얘네들이 뭐라고요? 결과치예요. 결과치. 이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가 많다. 투입 요소가 여기는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공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영업 경비가 있고요. 여기는 부채 서비스세, 여기는 영업소득세. 자,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이 있고요. 부채 서비스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임대료, 공실, 경비, 이자율, 세율 이런 것들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세후연금 수지가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공식 해가서 엑셀 작업하면은 요거 1% 숫자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임대료를 100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싹 바꿔요. 1% 바꿔요. 그럼 임대료를 바꿔버리면 이제 임대 단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럼 요 숫자가 싹 바뀝니다. 우리 이거 엑셀 작업을 해놓으면은 요 숫자를 1% 바꾸면 이게 싹 바뀌거든요. 이게 바뀔 때 몇 프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요거 1% 바꿀 때. 요거 1% 바꿀 때 요거 몇 프로 바뀌는지 보고 또 이제 이번엔 얘를 1% 바꾸는 거죠. 얘를 1% 바꾸니까 얘가 몇 퍼센트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이 변할 때 얘가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료 변할 때 5% 변하고 얘가 이게 공실 변할 때 3% 변하고
경비 변할 때 2% 변하면 누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임대료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럴 때는 미리 이런 분석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 깎아주세요 할 때 깎아주면은 방을 채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깎아주면은 5% 영향을 받잖아요. 안 깎아주고 안 받으면 3% 영향받죠. 뭐가 더 크게 영향받으니까? 깎아주는 게 더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때는 깎아주지 말고 차라리 공실로 남겨놓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 거를 미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감할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위험이 큰 거죠.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런 거를 미리 분석하는 게 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따로 시간을 해서 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92쪽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93쪽부터는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